안녕하세요. 저희 2조는 영화 인셉션으로 본 꿈과 현실, 무의식의 경계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론인 연구의 주제, 대상,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본론으로 영화의 인물 분석, 오막 구성에 의한 꿈과 현실의 사건, 인셉션에서 나타난 촬영 기법, 꿈과 현실의 경계, 꿈에 대한 프로이드의 철학관, 무의식에서 오는 방어 기제, 그리고 결론과 시사점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대중매체이고 대중의 생각과 바램, 가치관과 정서, 문화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인셉션을 선정하였습니다. 영화의 주제로 다루어졌던 꿈이라는 추상적이며 무의식적인 재제 자체를 시청각적인 효과와 함께 대중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영화를 통하여 대중에게 주게 된 메시지는 무엇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담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꿈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무너지는 무의식의 장벽들과 꿈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현실이 꿈에 영향을 주는 쌍방향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으로 잡았으며, 연구의 필요성은 생명을 지닌 인간이 죽음까지 직면하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연구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꿈이라는 추상적이며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보기 쉬운 시청각적 자극의 합을 이루는 영화를 통하여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꿈과 꿈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적 자아 세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들이 투영되어 있으며, 꿈에 대해서 깊은 학문적 접근을 이루었던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방어 기제로 접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놉시스와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가 대중에게 주는 시사점과 메시지를 알아보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미장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셉션을 위해 구성된 팀의 추출자인 코브, 팀의 페이크맨인 임스, 팀의 설계자인 에리어든이 있습니다. 팀의 표적인 피셔, 의뢰인인 사이토, 포인트맨인 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막 구성에 의한 꿈과 현실의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발달 부분입니다. 코브는 사이토가 제안한 인셉션 임무를 수락하고 팀을 조직하게 됩니다. 꿈을 설계하는 전개 부분에서는 코브가 인셉션을 위해 팀을 모으고 인셉션을 위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 작전은 아버지는 내가 당신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기보다 홀로 일어서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를 쪼개는 걸 바란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피셔의 무의식에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보여주는 위기 부분입니다. 팀과 피셔가 1단계 꿈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훈련받은 피셔의 무의식적 투사체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는 자신의 꿈이라 해도 꿈속은 의도대로 통제가 안 되며 모든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스는 피셔의 무의식에 내재된 숫자들을 나열하게 하고 그 숫자는 528, 491입니다. 무의식 중에 말한 숫자들의 나열이 일종의 패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셔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하게 사이토가 총상을 입게 되고 이들은 계속해서 피셔의 투사체와 싸우다 겨우 2단계 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브는 피셔에게 한 번 더 그 숫자를 말하도록 자의식을 다그쳐서 그 결과 확실한 패스워드로 머릿속에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고, 2단계 꿈에서 코브는 피셔가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다음 그의 무의식에 들어가 뭘 더 숨기는지 알아내자고 피셔를 설득하여 3단계 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단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2단계에서
1단계의 유서프의 차가 다른 차를 받아들이며 몇 바퀴 구르면서 이 회전이 2단계에 적용돼 아선을 회전하는 호텔 복도에서 싸우게 됩니다. 3단계 꿈이 시작된 직후 1단계의 유서프가 일행을 깨우려고 벤을 난간에 부딪혀 킥을 주지만 2단계와 3단계 일행은 이를 놓치게 됩니다. 깊은 꿈속으로 들어갈수록 시간이 20배 느리게 가고 1단계에서 10초는 2단계에서 3분이 되고 3단계에서는 1시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정 부분입니다. 3단계에서 피셔가 금고 앞에 도달하자 코브의 아내인 멜이 나타나서 피셔를 죽이고 피셔는 림보에 빠집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총상을 입은 사이토는 마지막까지 피셔를 지키다 죽어서 사이토 또한 림보에 떨어집니다. 림보로 간 코브와 에리어드는 예전 코브와 멜 부부가 림보 속에 만든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코브는 과거 아내 멜에게 인세션을 했고 그 결과 멜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말 부분입니다. 멜은 숨을 거두게 되고 현실로 돌아온 코브는 토템인 팽이를 돌리고 쓰러질 듯 말 듯 돌아가는 팽이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화면이 암전되어 영화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 관객들은 코브가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제외한 건지 림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꿈속에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감독은 영화의 엔딩을 해피엔딩 또는 새드엔딩으로 정형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제시하여 관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촬영 기법에 대해 무의식을 드러내는 장면, 무의식과 의식이 중첩되는 장면, 의식이 드러나는 장면, 그리고 그 외의 기법들이 사용된 장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미장센이란 프랑스어로 연출을 의미하는 단어로 배우의 연기, 움직임, 의상, 무대 장치, 조명 등 무대 위에서 연극적 의미를 구성하는 모든 기호들입니다. 이러한 미장센이 영화에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연출을 담아내기 위한 인물이나 사물, 세트, 조명, 의상뿐 아니라 카메라의 각도와 움직임, 프레임의 구도 등 테크닉 요소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화의 경우 실제 관객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요소들을 관객들이 인식하기 어려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감독은 다양한 카메라 기법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먼저 무의식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피셔의 꿈속으로 진입하자마자 기차가 나타나 코브와 일행을 덮치는데 해당 기차는 코브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멜에 대한 죄책감을 상징하는 기차로 코브와 멜이 림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용했던 기차와 동일합니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이동차를 이용해 촬영하는 트래킹 쇼트 기법을 사용하여 자동차들이 치고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의 속도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의 3단계인 설상 가운데 있는 병원입니다. 해당 병원은 피셔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장소로 그의 무의식을 방어하는 용병들이 코브 일행과 전투를 벌이는 장소이며 인셉션이 성공한 후 차례대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위한 킥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감독은 씬과 씬 사이의 연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컷 편집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의식과 의식이 중첩되는 장면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중첩되는 장면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꿈의 설계자 에리어든이 코브의 꿈속에 들어가 물리법칙을 무시하며 공간을 휘젓고 다니다 코브의 무의식에 의식되어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멜에 의해 칼에 찔리는 장면입니다. 해당 장면을 위해 감독은 몹신을 활용하여 군중들을 담았고 에리어든에게 칼을 들자 점차 다가오는 멜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사람의 무릎 위를 찍는 미디엄 롱숏에서 허리 위를 잡는 미디엄 숏으로 점점 변화시켜 촬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찰스 작전을 실행한 코브와
피셔가 바에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셔의 무의식을 속이기 위해 코브가 찰스라는 이름의 조력자로 변하여 피셔에게 접근하는데 1단계 꿈속에서 일행이 타고 있는 벤이 전복되자 피셔의 무의식인 손님들이 동시에 코브를 의식하게 됩니다. 앞선 에리어든의 장면과 달리 해당 장면은 다수의 인원이 당기는 씬이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을 담는 그룹씬을 활용하였고 피서의 무의식에서 의식되는 상황 속에서 코브가 느낄 긴장감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 레벨 앵글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알리며 이를 인식하게 만드는 토템팽이를 부각한 장면입니다. 코브의 림보 탈출 여부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코브가 아이들과 재회하는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에 대해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피사체를 확대하여 긴장감을 주고 주목하게 만드는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의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된 장면들입니다. 먼저 회전복도 전투씬의 경우 1단계 꿈속에서 벤의 전복으로 인해 중력 변화가 2단계 꿈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그린 스크린을 이용한 CG가 아니라 실제로 100피트 길이의 세트장을 만들어 전동기를 직접 회전하여 촬영한 장면입니다. 이때 세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원격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로 세트 바닥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리어든이 꿈속의 공간을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의 장면의 경우 주변의 사물이 터지는 연출이 들어갔는데 이 또한 CG가 아니라 실제 파리 도심에서 압축 공기를 활용하여 연출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기차 또한 동일하게 CG로 연출한 장면이 아니라 트랙터의 철판과 합판으로 만든 기차 모형을 씌워 실제로 자동차를 부셔가며 연출한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디졸브 방식과 플래시백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현실과 꿈속의 장면이 오버랩되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현실과 꿈 사이에 배치하여 관객들이 영화를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화에서 다루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실수와 좀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 그리고 꿈이 무의식을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꿈이 내면의 심연으로 통하는 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확신했으며 그가 보기에 무의식 또는 이드는 의식에 의해 억압당하고 없는 욕구와 충동이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보았고 대부분의 꿈은 단순한 소망 성취거나 자아의 제어 능력이 느슨해진 수면 중에 의식 속에서 궤도하는 억압된 사고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속 현실과 꿈의 경계, 그리고 꿈과 꿈의 경계 간의 영향을 통해 영화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영화의 핵심 소재인 인셉션이 등장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와 그 경계가 중첩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의식이라는 세계인 꿈에 존재하게 되지만 그 존재하는 나 자신은 무의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결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의식인 세계인,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의식적인 존재의 나는 분리된 내 모습이 아니라 모두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진 모습이 아닌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인식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달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무의식 속을 찾아가 금고 속의 팽이, 즉 토템을 돌리는 이 장면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코브는 아내 멜의 마음속에 그녀의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심었고 이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살면서 꿈을 설계하는 의식적인 행위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꿈을 벗어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을 심는 행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게 되는 수단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셉션은 현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아내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무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의식적인 킥을 하게 된 것이고, 꿈과 현실이 이미 뒤바뀌어 버린 아내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의 중첩 가운데서 혼란을 깨지 못하고 코브 앞에서 자살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킥을 통해 보는 꿈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킥이란 영화 중에서 나오기 위한 강한 정신의 흐름을 끊는 충격을 말합니다. 꿈속에서의 킥 사인은 모두 유서프가 들려주는 노랫소리로 동일합니다. 이에 맞추어 킥을 실시하면 3단계의 꿈에서 1단계의 꿈으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단계의 꿈에서는 건물 폭파로 인해 2단계의 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2단계에서는 엘리베이터의 폭발로 인해 1단계의 꿈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의 킥을 위한 사인은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의 영역 속 또 다른 무의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림보의 경우에서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된 상황이지만, 에리어든이 피셔를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음이라는 킥 그 이상의 강렬한 무의식의 경계를 넘는 것이 이루어졌고, 코브와 사이토는 또 다른 림보에서 총을 만지는 듯한 행위를 통해 림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의 깊은 영역이지만, 킥 또는 림보에서의 죽음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다른 무의식으로 넘어가거나 정상 복귀를 위한 의식적인 행위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도 의식적인 행위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프로이드의 철학관인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의해 작동됩니다. 이 구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원초아는 생물학적 구성 요소, 자아는 심리적 구성 요소, 그리고 초자아는 사회적 구성 요소로 전체적으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자체를 에너지 세계로 보면서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동 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꿈은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통해 투영되는 하나의 자아적인 세계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라는 무의식적 세계관에서 의식의 영역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원초와 이를 조절하는 자아,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초자아의 삼각관계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는 무의식에서 오는 방어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어기제는 1894년 프로이드가 처음 창제한 것으로, 이성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자아가 겪는 갈등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심리적 상처를 막고자 스스로를 속이고 회피하는 사고와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이드는 방어기제란 원초와 충동이 의식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려는 것과 그와 대립되는 초자아의 갈등 조절에 실패하면 불안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자아는 원초아에 대해 방어를 하게 됩니다. 모든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무의식을 통해 동원된 수단이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심리에는 많은 방어 기제가 적용하는데, 본 파트에서는 영화 장면과 관련 있는 방어 기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갑자기 돌진하는 기차는 코브의 잠재의식 속에 담겨있는 제어할 수 없는 과거의 강박관념 속 기억입니다. 거침없이 영화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경지를 의미하는 동시에 꿈의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인생의 방향을 잃은 코브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브의 잠재의식의 억압이 꿈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며, 비록 그가 이 기억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닉해 두었어도 여전히 잠재의식이 만든 강박관념은 통제할 수 없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 중에서 꿈 기술자들은 특수하게 제조된 약물의 도움으로 생생한 의식을 지닌 채 꿈의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으로 과거의 기억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문제가 투사체의 형태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표적 인물이 자신의 생각이 추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 기제인 억압을 작동시키기도 하는데 그 결과 무장한 경비원들이 투사체로 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코브는 멜의 죽음에 대해 가책과 미련을 느끼면서도 현실 속에서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에 대한 애절한 부성애를 느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이나 사고를 외부 세계인 꿈으로 돌리는 자아방어 기제인 투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이러한 내용들은 강박관념으로 모든 꿈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이미지로 투영되는데 코브의 경우에는 아이들입니다. 극중 인물들은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이성적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들도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는 극심한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했을 때입니다. 코브는 멜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멜이 자살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브는 자신의 트라우마인 멜이 없는 상황에선 이성적 판단을 곧잘 해내지만 멜이 등장할 때마다 감정적 동요를 느끼게 됩니다. 감정적 동요를 할 때마다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 조는 영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촬영 기법, 꿈에 대한 철학적 접근, 무의식에서 오는 방어 기제, 결말이 제시하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면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바에 대해 알아보았고 총 3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는 꿈과 현실, 무의식의 경계를 담고 있는 영화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력이 강하고 영향력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야기와 주제의 구성이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장센의 활용과 놀란 감독 특유의 실제 건축물들과 세트를 활용하는 촬영 기법을 통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더하여 영화에서 다루고자 한 주제의식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정신의 90%를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은 꿈과 연결이 되고 꿈의 조작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러한 꿈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지켜내는 방어 기제가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의식 영역의 조작이 인간의 의식과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가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0년 개봉 이후로 현재까지 꿈과 현실의 여부나 숨겨진 코브의 토템이 결혼 반지였다. 팽이가 사실은 관객의 토템이었다. 등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결말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란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감독이 정해준 결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열린 결말로 제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인셉션이 정해진 결말이 존재했으나 다양한 미장센과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결말을 숨기고 열린 결말로 제시하여 영화에 대해 관객들의 심도 깊은 생각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감독이 팽이를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인셉션을 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간과 규칙, 타이밍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인셉션이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화에서 내포하고 있는 인셉션이라는 의미는 타인에게 생각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는 자의 의도대로 변화하기엔 우리의 생각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는 인셉션을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조종하는 것은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스라이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랑은 이기적인 인간과 결합되는 순간 소유욕으로 변질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셉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시간과 규칙,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을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